자,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와 보면 어제는 그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죠.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를 했고요. 뭐 지금 사진들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당 대표와 이제 최고위원들 특히나 이제 김민석 대표하고 최민희 최고위원 뭐 이렇게 뭔가 약간 화기애애 보이는 사진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8월 17일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늘이 27일, 열흘 지났고 요 열흘 어떻게 보셨어요? 숨가쁘게 조직 정비를 했고 TF 구성이나 법안 통과들이 많이 진행됐다. 법안이 70개 그 다음에는 40개 이렇게 통과됐다는 걸 보고 빠르게 일 처리가 되고 있구나.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드디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좀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통령에게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같이 다 나눠서 맞아주는 그 이슈를 분산해주는 그런 여당이 생겼다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TF 구성이 많았던 것도 특징적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를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괴리, 특히 일 잘한다고 들려지는 분들에게 느끼는 괴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지역구 관리 혹은 인지도를 높여야만 재선이 되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TF를 각자에게 배정을 함으로써 정량 평가가 가능해질 거예요. 나중에 성과가 없는 분들에게는 아마 감점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인지도나 그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구조를 만들었다. 평가를 위한.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지난 전당대회 끝나고 한 열흘이 지나온 일련의 과정 좀 주요한 포인트들은 뭘까요?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국면 전환을 해야죠. 국면 전환. 지금 상황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벽돌을 하나하나 살았어. 이건 뭐냐면은 이념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민생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하고 세금 논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당의 태도 문제, 당내 갈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태도와 관련해서 보다 확 무너졌어요. 그럼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러졌던 벽돌들을 다시 또 쌓아 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제 주장입니다. 이 벽돌로 다시 성 쌓는 것과 별개로 신도시 하나 만들어야 돼. 재건축 수준이나 뭐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쓸데없는 뭐 촉법 논쟁이 어떻고 용역 논쟁이 하는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작은 레벨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다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개헌이라든가 선거제도 개편, 정계 개편 이런 것들까지는 염두에 둔 정치적인 어떤 큰 구상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못 가고 벽돌 다시 쌓아 올리는 작업들을 김민석 지금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현실적 상인감각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시는 방법은 현실적 상인감각이에요. 근데 서생적 문제의식도 보여줘야 돼요. 즉 미래 담론이 보여야지 내부에 태클이 없어요. 내부에 태클을 지금 서생적 문제의식이 없다고 황당한 그 문제의식 가진 사람들이 지금 태클 걸고 있는 상황이야. 내부에서. 그렇다면 서생적 문제의식을 보여야 돼요.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중도도 확장하고 개혁도 확장하고 뭘 확장 영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영입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노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 노선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면서 집권 전략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야당은 정책정당이 아니었어요. 정책정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 대표, 한노총 대표를 국회의원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데 제가 간호사 대표를 국회의원 시켜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뭘 하냐면은 각종의 이익 집단이라든가 지지자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어요.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지지 기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중당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체성 명명을 합니다. 이게 지지층이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남북평화 공존과 발전이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영입을 해요. 자, 그렇지 않고 영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악극당 구성이 돼요. 어.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20년 30년 동안 내부 정치 엘리트 양성이 아니라 영입해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영입해서 외연 확장한다. 상징적인 명망가들. 그런 방법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순서라는 것이 서생적 문제의식에 해당되는 정책 노선과 집단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핵심 지지층이라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 조금 반론을 드리자면 거대 담론이나 사생적 문제의식도 필요한데 지금은 정말 뉴노멀한 상태다. 왜냐하면 지금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떻게 미국 중심의 외교 관계에서 정말 이제 다원화 다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AI 시대는 정말로 아예 새로운 시대가 오는 뉴노멀 시대여서 초격차가 벌어질 시대가 바로 직전에 있어서 마치 저는 지금 시점을 마치 구한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거대 담론보다는 생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담론이에요. 오히려 생존에 집중해야 된다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자꾸 오해하는 게 이념하고 실용이 떨어진 거라고 착각하는데 예. 이익이 쌓여서 이념이 되는 거예요. 다수파의 이익이냐 소수파의 이익이냐 여기에서 이게 이념이 생기는 거고 실용을 해서 개혁으로 갈 것이냐 다수파의 이익으로 갈 것이냐 소수파의 이익으로 갈 이게 이념인 거예요. 이게 이론적 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실용을 접목시키다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의식이 이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DJ가 한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 요즘 세상에 필요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토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생적 문제의식이 없는 현실적 상인 감각은 뭔지 아세요? 그건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이 땜빵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어떤 선거 국면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누구하고 붙어서 이긴다 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뭔가 활발하게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장면들이 펼쳐질 때 오히려 별 내용이 없이 그냥 쭉쭉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좀 익사이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앞서 뭐 외연 확장 얘기하셨지만 그 대통령과 지도부가 만찬한 이후에 김민석 대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인용한 대한적십자사 지금 회장의 이제 인준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제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대통령한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부분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교감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그 당내 평가를 좀 돌려보면 예. 의원들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이 지금 야인 생활을 한 18년 하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민석 대표를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는데 과거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 썼던 책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개 책을 쭉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선거용 책도 있고 본인이 이제 합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집약적 책도 있는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썼던 책 중에 삼승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초록색 표지에 김민석이 삼승. 이제 그게 이제 민주진영이 3승 정도 해요. 마지막 3승을 해야 된다. DJ 노무현 그리고 3승 2012년 대선 때 1승을 해야 된다. 예. 했던 책이에요. 그걸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중고로 절판에서 중고로 사서 봤거든요. 거기에 현재 김민석 대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 집약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그 하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석 대표는 그때 당시 보면 이제 한미 FTA 문제나 이게 결국은 노선적,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전체 노선을 결합한다고 해도 이게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말하는 구조적 다수 연합 있잖아요. 그게 잡탕밥처럼 뭉친다고 해서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당시 소위 말해서 진보당 쪽 사람들과 민주당 쪽 그리고 친노 라인들이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그걸 통합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네. 그 숙제를 알고 통합을 해야지 무조건 한 곳에 뭉친다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도 그때도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교육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외부적 확장을 해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 뭐 이혜훈 후보자 등등 이재명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중도 확장을 걸다가 지금 시점이 왜냐하면 그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주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도층 빠진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딱 꺾이기 시작한 게 3월 4주차부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주가도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 주가 9천을 돌파한 건 6월 18일입니다. 예. 그냥 그때까지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어준 씨나 소위 말해서 뭐
김어준 씨나 유시민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이 흔들렸다? 어. 코어 지지층이 왜 3월 4주차에 흔들립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1월 달부터 흔들려야 돼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은 1월 중순에 파토가 납니다. 네네. 그럼 그때부터 흔들려야 돼요. 그때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율 쭉쭉 올라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근데 3월 4일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월 4주차쯤에 연초가 되고 그 학기가 그 봄 학기가 이제 개강하고 사람들이 그 전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전월세 대란이라고 시작해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직격탄을 줘요. 실질적으로. 이사철이 시작될 때. 아하. 그렇죠. 아하. 그리고 3월에 맞춰서 하지만 사람들의 여론조사는 후행지수거든요. 그렇죠. 내가 3월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전월세가 너무 올랐어.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이사를 하고 바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네. 후행지수로 딱 나타나는데 그게 3월 4주에 딱 나타납니다. 어. 그 이후에 꺾여가지고 쭉쭉 내려와요. 60%대 찍었다가 음흠. 정확히 62.2까지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행보를 하다가 쭉쭉 내려와서 8월 2초에 40%까지 내려오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전당대 여파도 있었죠. 예,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예. 근데 그러면 갤럽이나 다른 여조도 거의 추세는 비슷하거든요. 화살표의 추세는 비슷해요. 예, 예. 그러면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김민석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외부 확장한다고 하는 거는 민생 문제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아 그래 인요한도 일 잘하면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잠깐 지금 솔직히 홀딩을 해야 될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판단한 것 같아요. 내란 국면에서 인요한 뭐 지금 전 의원이 보여줬던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뭐 사실은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막 나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이거는 우리 세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석 대표가 특보단에 정봉주 전 의원을 지금 임명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특보로 임명을 했다 그러고요. 공동단장이 김경 의원하고 최재성 전 의원이고 사회단체 분야는 강신성 체육회 전 부회장이었던 분. 그 외에도 최혜영 전 의원도 지금 여기 특보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름이 쭉 올라왔는데 그래도 눈에 제일 띄는 건 정봉주 전 의원인 것 같아요. 기획 분야. 예.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이름을 다시 올리네요. 좀 뭐 전혀 최근에 연락이 안 돼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해석 좀 해드릴까요? 예. 네, 제가 추정컨대 그 김민석 대표는 저희 추정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김민석 대표는 그 당무에 굉장히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예. 당무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때 청년 최고 이거 선출한다 하지 않았냐 예, 막 예, 하니까 그 다음 날 최재성 특보 데려오죠. 남양주야, 남양주 인사해. 올해는 너의 친구야. 최 최고위원 잘할 수 있죠? 예. 경선 오케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민수 최고위원 막 그때 막 눈 부라리고 하니까 박용진. 박용진 함년이냐 잘 있나 요새? 용진이한테 전화 한 통 하고 네. 오늘 와서 이제 박용진 KBS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건 인생 문제 필요하다. 박용진 살아 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봉주는 꽁 잡는 게 매라고 누굴까? 뉴스공장 잘 계세요? 네, 김원준 씨 요새 건강하신가? 예, 예.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정주 기자의 해석. 사고래. 예. 나 이제 안 나올래 방송. 뭐 저희 안 할래. 저희 소설이 JYP가 인증하는 이정주 기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저 이제 예. 그 이정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은퇴입니다. 이제. 그러지 아닙니다. 마세요. 예. 그러지 저희 마세요. 소설인데 예. 아니요. 뭐 아닐 수도 있죠. 저도 근데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다 TF로 줘서 정량적 평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뉴스공장 나가서 하는 거 말고 너네가 TF를 굴렸을 때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다른 TF로 굴렸는데 잘했던 사람이 마침 네 지역구네? 라는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감점과 가점을 줘서 공천하는 건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견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새아이맘님이 해설 좋다고 댓글을 아니 해주셨어요. 진짜 좀 맞는 것 같고. 이거 말고 뭐 더 좋은 해설 갖고 와주세요. 네, 저도 인정할게요. 우리 김민석 대표 취임했을 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회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거든요. 즉 조직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갈등을 없애고 역할 분장을 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탁월할 겁니다. 예. 탁월할 겁니다. 다만 유시민 김어준한테 이게 먹힐까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임 대표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다이나믹스, 역동성이라는 부분도 본인을 위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너무 자분자분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적이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왜 안 하냐고 댓글 막 올라오는데 오늘 그 전국 지표조사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저 MBS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도 뭐
동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조금, 그러니까 1% 포인트 정도 올랐고 김민석 대표 직무수행 잘할 것이다의 긍정 50, 잘못할 것이다의 이제 부정이 37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조원 C&I 여론조사를 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최초로 3자 찍었다 앞자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MBS에서는 50%가 나오고. 이게 뭐 여론조사는 추이고 같은 그 기관에서 한 걸 꾸준히 볼 때 뭐 리얼미터나 갤럽, MBS 정도를 이제 통상 얘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뭐 너무 적은 수치 가지고 또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또 약간 좀 경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까 저 그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MBS도 아까 리얼미터랑 수치는 다르지만 3월 4주부터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세는 그렇다는 거죠. 예, 이 추세의 미분값은 거의 비슷해요. 모두 그러니까 갤럽 똑같고. 전당대회 때의 어떤 그 컨벤션 효과를 크게 못 봤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평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냥 1% 포인트라도 올랐다라는 부분을 지지자들은 또 되게 감명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합세로 추세 전환했다라고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전대 직후에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김민석 대표가 예정된 프로그램을 돌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근에 통합 TF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좌우의 이런 문제 그리고 만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왼쪽도 챙겨야겠다 이런 메시지도 지금 보내고 진보 대연합의 TF도 지금 띄웠거든요. 예. 뭐가 됐든 간에 아하. 그러면서 현재 내부의 수습을 어느 정도 저 정치할 정도로는 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내에 대한 얘기고 아직도 소위 말해서 유시민 작가나 뭐 김호준 뉴스공장이 말하는 코어가 흔들린다. 예. 코어가 흔들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된다. 보안사건 전면 폐지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짓 하잖아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내부를 단속하고 어느 정도 이게 정체가 된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한 그 물론 국면 전환도 필요하지만 예. 전월세 대란이나 이게 사람들에게 파급이 큰 거 있잖아요. 이런 민생 문제를 잡아야 중도가 돌아옵니다. 저는 뭐 사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단기간에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뭐 딱히 해결책은 그냥 우리 일 잘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버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형 스피커들은 계속 그 자기 만족적이야 스티그마 효과 뭐 낙인 효과라고 하죠. 자기네가 말해놓고 떨어질 걸 말해놓고 그게 그 현실화가 되도록 계속 비난과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거의 일일비하지 말고 저 같은 용역이나 뭐 유시민 작가한테 뭐 강남 천공이다 이런 식으로 같이 조롱하고 반박하면서 하는 거고 예. 당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행정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추세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인 걸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퍼졌어. 그래서 여론조사 전화 받기 귀찮았던 거예요. 안 받죠. 진이 좀 맞아요. 빠졌다. 그러다가 네. 이제 지지율 뚝 떨어지니까 뜨거 해서 또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저 여론조사 설문지에 어느 질문이 먼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 중요하죠. 예. 김민석 대표가 일을 잘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는지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먼저 나왔는지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김민석 대표가 일을 잘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김민석 대표 덕 본 겁니다.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못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 질문을 먼저 받고 나면은 뒷질문에 대통령 질문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어서 전화 받고 또 눌러줍니다. 사람의 심리.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다시 제가 뭐 김민석 대표 칭찬을 하자면은 전략적 마인드가 확실한 분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49에서 50인데 뭐 대단히 오른 것처럼 말하네라고 이제 댓글도 올라오는데 그 대단히 오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추세라는 것을 좀 보자. 내려가지 않은 예, 거예요. 꾸준히 지금 그게 얘기하고 중요해요. 있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내려가는 예. 추세를 막았다는 게 중요해요. 예,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국면 전환이 될런지 향후 상황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런 부분들이 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랄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에는 드뷔시 묵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